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으면 제사가 멈추냐? 시아버지 제삿날 며느리 정숙은 제사상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엎어진 술잔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딱 10분 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동생 회사 결제는 막히고 신우이 고객은 끊기고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멈췄습니다. 그제야 시댁 식구들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부리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을 먹여 살리던 진짜 돈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눈을 뜬 정숙은 남편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한 거 맞아요? 아니면 이제 돈줄 끊길까봐 무서운 거예요? 과연 그 제삿날 이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가 저는 다 붙였냐? 동태전은 식으면 비린내 나니까 다시 데워와라. 그리고 탕국가는 싱거우면 안 된다. 내 아버님이 생전에 싱거운 국은 입에도 안 대셨다. 새벽 공기를 찢고 들어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매서웠습니다. 한정숙은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는 기름이 자글자글 끓고 있었습니다. 얇게 썬 동태살에 계란물이 입혀져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지만 정숙의 손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퉁퉁 부어 있었고 오른쪽 손목에는 전날 부친 파스가 누렇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탕국 냄새, 불린 고사리 냄새가 좁은 부엌 천장에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태전은 거의 다 됐고요. 탕국도 조금 전에 다시 감봤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말은 아직 안 됐다는 소리 아니냐? 오늘이 무슨 보통 날이냐? 내 시아버지 제삿날이다. 며느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시어머니 박말수는 늘 그랬습니다. 말끝마다 제사, 집안, 며느리 도리를 붙였습니다. 정숙이 아프다고 하면 집안일 하기 싫어 꾀를 부린다 했고 돈이 부족하다 하면 살림을 해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은 없고 지적만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평생 아껴두기라도 한 사람처럼 정숙에게 한 번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프라이팬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점처럼 박혔지만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쯤은 이제 아픈 축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늦지 않게 갈게요. 걱정을 안 하게 해야 걱정을 안 하지. 그리고 말이다. 이번에는 미경이네 애들도 온다니까 갈비찜 좀 넉넉히 해라. 애들이 고기를 좋아하잖냐. 내가 음식 하나는 그래도 봐줄만 하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거다. 믿고 맡긴다는 말은 예쁘게 포장된 떠넘김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서 이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뻔뻔함까지 냄새처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부엌은 다시 기름 튀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새벽은 뼛속까지 차가웠고 오래된 베란다 창틀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정숙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두꺼운 양말을 신었지만 발끝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스불 앞에 서 있는 얼굴만은 열기에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몸 안과 밖의 온도가 서로 맞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남편 김영수가 헝클어진 머리를 긁으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잠옷 위에 조끼를 걸친 채 하품을 했습니다. 부엌에 산처럼 쌓인 음식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풍경이라는 듯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아직도 해?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산적하고 나물만 다시 담으면 돼요. 어머니 또 전화하셨어? 네. 영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아내를 향한 걱정보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인 자기 처지가 피곤하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가 아버지 제사만 되면 예민해지는 거. 그냥 오늘 하루만 참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만 참아라. 이번 한 번만 넘기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데 그 오늘 하루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어느새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는 날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숙에게는 그랬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믿게 말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뻔뻔해질 명분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음식만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 음식을 맡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수용품 값도 정숙의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시동생 사업이 어렵다며 빌려간 돈도 정숙이 마련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라다고 할 때도 정숙이 통장에서 빼냈습니다. 시누이 미경이 보험 고객 소개 좀 해달라며 부탁했을 때도 정숙은 반찬 가게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손을 보태다 보니 어느새 시댁 사람들은 정숙의 도움을 도움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접시에 막 부친 전을 옮겨 담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늘로 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주 짧은 통증이었지만 몸이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눈앞에 형광등 빛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영수가 그제야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데? 지난번 검사 말이야. 정숙은 대답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팔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별말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심장 쪽에 이상 신호가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집에 가져와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를 앞두고 며느리가 병원 핑계를 댄다고 할 것이고 남편은 걱정하는 얼굴로 결국 똑같이 말할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참자고 말입니다.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 김미경이었습니다. 정숙은 기름 묻은 손을 행주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우리 애들 오늘 갈 거니까 잡채 좀 많이 해놔요. 지난번엔 금방 떨어져서 애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미경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에는 미안함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잡채도 해놨어.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과일은 좋은 걸로 샀죠? 제사상에 올리는 건데 싼티 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다 봐요. 정숙은 식탁 한쪽에 놓인 사과와 배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흠없는 것으로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오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싼티 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응, 좋은 걸로 샀어. 역시 형님이 알아서 잘해요. 우리는 가서 절만 하면 되니까 편하네요. 아, 그리고 엄마가 요즘 무릎 아프다니까 오늘 설거지는 형님이 끝까지 좀 챙겨요. 엄마 움직이면 또 밤새 알아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미경은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숙과 통화하는 일이 별것 아니라는 듯 했습니다. 형님,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그럼 이따 봐요. 아, 우리 애들 용돈은 부담 갖지 말고요. 그래도 명색이 큰엄마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꺼졌지만 미경의 목소리는 아직 부엌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 말이 귓속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영수는 눈치를 보며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미경이가 뭐래? 애들 온다고 잡채 많이 해달래요. 그래. 애들이 먹는 거니까 좀 넉넉히 하지 뭐. 정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리한 부탁을 할 때면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정숙의 몫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이미 완성된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산적,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시금치나물, 탕국, 갈비찜, 잡채, 조기구이까지 있었습니다. 제사상 하나 차리자고 만든 음식이라기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상 시댁 식구들 한 끼 잔치상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탕국의 불을 줄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소고기와 무, 다시마 향이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냄새도 정숙의 속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속은 비어 있었고 위는 쓰렸습니다. 새벽 내내 커피 반잔으로 버틴 몸이 이제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누나, 오늘 몸 안 좋으면 가지 마. 제사는 산 사람 잡자고 하는 게 아니야. 보낸 사람은 친정 남동생 한도윤이었습니다. 정숙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따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시댁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아파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번 병원 검사 결과 나한테 솔직히 말해. 누나 또 숨기고 있는 거지. 정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늘 하던 말이 손끝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도 이제는 숨이 찼습니다. 그때 영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슬슬 출발해야겠다. 어머니 또 전화하시기 전에 가자.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들을 보자기에 싸고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았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마저 정숙에게는 무거웠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무 같았고 족쇄 같았습니다. 차에 음식을 싣는 일도 정숙의 몫이었습니다. 영수는 몇 번 도와주는 척하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숙은 갈비찜 냄비를 두 손으로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이 다시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정숙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잠시 벽을 짚었습니다. 빨리 와. 늦겠다.
남편의 목소리가 주차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다시 걸었습니다. 시댁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겨우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계단에는 밤새 쌓인 먼지와 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갈비찜 냄비의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는 순간 음식이 쏟아지고 그러면 또 누군가는 며느리가 칠칠 맞지 못하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말순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얼굴보다 음식 보따리를 먼저 봤습니다. 이제 오냐? 나는 또 길에서 전이라도 붙이고 오는 줄 알았다. 정숙은 신발도 벗기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지 않게 왔습니다. 늦지 않게는 무슨, 제사상 차리려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빨리 부엌으로 들여놔라. 그리고 과일 상자 조심해라. 멍든 거 있으면 제사상에 못 올린다. 말수는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는 것도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힌 것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음식 만들고 돈 내고 웃으며 허리 숙이는 손말입니다. 거실에는 이미 신우이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음식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자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형님 고생했어요. 근데 갈비찜 냄새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애들이 단짠단짠한 걸 좋아해서요. 정숙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경은 그것을 보고도 눈썹만 살짝 올렸습니다. 형님, 손 떨어요? 벌써 힘들면 어떡해요. 아직 손님들도 안 왔는데. 그 말에 말순이 부엌 쪽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는 젊을 때부터 몸을 부지런히 써야 한다고 했잖니.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힘들다, 엄살이야. 정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목 안쪽이 따끔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이 제사상도 제 돈과 제 손으로 차렸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사람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앞치마를 다시 묶고 제사상 위에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진호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오늘 음식 냄새 좋네. 우리 거래처 사람도 나중에 반찬 가게 소개 좀 해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서로 도우며 산다는 말이 참 우습게 들렸습니다. 진호가 말하는 도움은 늘 정숙이 주는 쪽이었습니다. 빌려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고맙다는 인사는 술 한잔 들어갔을 때나 툭 던지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정숙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수라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제사상에 조기를 올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심장이 안쪽에서 주먹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여보, 물 좀. 정숙이 겨우 말했습니다.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물? 지금? 말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제사상 차리다 말고 물은 무슨 물이냐? 제상 앞에서 입에 뭐 넣는 거 아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조기를 올리던 접시가 살짝 기울어졌고 기름기 묻은 생선 꼬리가 제기 끝에 닿았습니다. 말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이고, 저걸 봐라. 정성이 없으니 손끝도 저 모양이지. 조상님 드실 음식인데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되냐? 미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그래도 제삿날인데 티는 내지 말아야죠. 엄마 속상하시게.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은 칼날 같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향해 괜찮냐고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제기 옆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나무 감촉이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선명했습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옅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막현 향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연기 사이로 시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보며 문득 허탈해졌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말이 없던 시아버지는 죽어서도 정숙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말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산 사람의 마음을 먼저 죽입니다. 조상을 위한다는 말로 며느리의 잠을 빼앗고 정성을 말하면서 한 사람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사람들은 모릅니다. 밥상이 저절로 차려진 줄 알고 돈이 저절로 나온 줄 알고 며느리의 참음이 영원할 줄 압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영원히 참을 것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정숙은 다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가슴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가 뭐하냐? 빨리 술잔이랑 수저 놓아라. 사람들이 다 기다리잖아. 정숙은 술잔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술잔 하나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상 위에서 넘어졌습니다. 맑은 술이 제사상 위로 번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정숙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이건 아니죠. 오늘 아버지 제사예요. 진호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수, 손님들 오기 전에 이러면 좀 곤란한데. 영수는 당황한 얼굴로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괜찮아? 정숙은 대답 대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릿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걱정보다 불쾌함에 가까웠습니다. 말수는 제사상에 번진 술자국을 먼저 받고 미경은 자신의 치맛자락에 튄 국물 자국을 먼저 털었습니다. 진호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상황이 커질까봐 현관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오래된 장판의 거친 결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에 놓인 제사상 다리가 2개로 보였다가 4개로 번졌습니다. 그때 말순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며느리의 어깨라도 붙잡고
괜찮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수는 허리를 굽히더니 정숙의 얼굴이 아니라 넘어진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삿날에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짓이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짜증과 분노, 그리고 체면을 구겼다는 불쾌감만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방 안 모두가 들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살 떨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으면 제사가 멈추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정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은 울 힘도 잃어버립니다. 정숙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주 짧고 낮은 진동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방 안의 어떤 소리보다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도 그 집에서 함부로 대하면 나도 더는 가만히 안 있어. 정숙은 흐릿한 시야로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와중에 휴대폰은 또 왜 봐? 친정에 일러바치기라도 하려고? 그 말에 정숙의 숨이 한번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손가락이 화면을 잘못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이 눌렸고 전화는 한도윤에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제삿날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좋게 보겠냐? 내 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큰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그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정숙의 친정 남동생 한도윤의 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순간 이 집안이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돈줄이 누구 손에 쥐어져 있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엄살 떨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 내가 누워있으면 제사가 멈추냐?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운 방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얕게 끊어졌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낡은 장판의 거친 결이 느껴졌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방금 넘어진 술잔에서 흘러나온 술이 얇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와 기름 냄새, 식은 탕국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답답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은 아직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쓰러진 정숙이 아니라 제사상이었고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 일이 소문날까 하는 체면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리, 시어머니가 누나를 몰아붙이는 말, 시누이가 옆에서 빈정대는 목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여보, 진짜 괜찮아? 남편 김영수가 뒤늦게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조심스럽기보다 허둥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으키려다 말고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났는지 제사가 늦어져도 되는지 손님들이 보기 전에 수습할 수 있는지부터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깊게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조여왔고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러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정숙이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절박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목소리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혀를 찼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물 타령이라니. 너 진짜 오늘 왜 이러냐?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큰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다 말고 드러누웠다고 흉볼 거 아니냐. 시누이 김미경은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일이 넘어올까봐 겁을 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픈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 제삿날에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연한 립스틱이 발려 있었고 손톱은 반짝거렸습니다. 제사에 온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손님으로 놀러 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깨끗한 손이 정숙의 기름 묻은 손과 너무 달라서 정숙은 순간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을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떠넘겨 놓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걱정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아픈 것도 때를 맞춰 아파야 하고 쓰러지는 것도 남들 눈치 봐가며 쓰러져야 한다는 듯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구처럼 볼 수 있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해야겠어. 영수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애한테는 왜 전화해? 제사 지내는 날 손녀까지 놀라게 하려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그래도 여보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여자가 살림하다 보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제사 준비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 나도 젊을 때 다 해봤다. 나 때는 말이야, 애 없고도 제사상 다 차렸다. 말수는 자신의 고생을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살았으니 며느리도 힘들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고생을 이해로 바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는 몽둥이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꺾이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고 귀 안쪽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휴대폰 스피커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나. 정숙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 안 사람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제 치마에 묻은 작은 국물 자국을 물티슈로 닦고 있었고 진호는 현관 쪽을 보며 손님들이 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술잔을 다시 세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수없게 제사상 앞에서 쓰러지고 난리야.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며느리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해.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들지 않은 회의실 안 책상 위에는 거래,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납품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은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제야 영수가 정숙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습니다. 여보, 전화 연결돼 있어.
말순의 눈이 날카롭게 움직였습니다. 뭐? 정숙은 정신이 흐릿한 와중에도 휴대폰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를 미끄러진 손가락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영수가 당황해서 대신 말했습니다. 처남 나야. 지금 어머니 댁인데 정숙이가 좀 어지러운가 봐. 그 말에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좀 어지러운 거 맞습니까? 영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구 눈에도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처남인지 뭔지 집안 제사 중인데 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어? 내 누나 원래 저렇게 유난스러운 거 몰라? 조금만 힘들면 친정에 기대려고 한다니까.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차가웠습니다. 단순히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가 끊어지기 직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나가 쓰러졌는데 유난이라고 하신 겁니까? 쓰러지긴 뭘 쓰러져. 그냥 앉은 거지. 며느리가 시댁 제삿날 친정 동생한테 전화나 연결해 놓고 아주 집안 망신을 시키는구나. 말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정숙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람이 듣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미경도 옆에서 입을 보탰습니다. 외삼촌이신가 본데요. 형님이 워낙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서요. 제사라는 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 말은 예의 있는 척했지만 속은 더 비열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두고도 제사 흐름을 말했습니다. 정숙의 고통보다 제사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무실 유리문 밖에 서 있던 직원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통화음을 끄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호 인테리어 쪽 결제, 오늘 예정된 거 전부 보류하세요. 직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에 대금 나가기로 되어 있는 건입니다. 전부 보류하세요. 그리고 박미경 씨 쪽 보험 고객 소개 건도 중단하세요. 누나 가게 통해 나가던 명절 선물 납품도 잠정 중단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이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처남이 어디선가 화가 난 것 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도윤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하필 이런 방식으로 들켜버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픈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온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삐빅, 삐빅.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딸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근무를 마치고 바로 온 듯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고 외투 안에는 병원 근무복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놓인 음식 보따리와 거실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한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정숙은 딸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그 말은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맥을 짚은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아빠, 119 불렀어? 영수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제사 중이라서.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 상태인데 제사가 문제야? 말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어른들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가지고 동네방네 구급차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서연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잘못되는 게 중요해요? 잘못되긴 누가 잘못돼. 너희 엄마는 원래 약한 소리 잘한다.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말순이 다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 마라. 제사 끝나고 병원 가도 돼. 서연은 한 발 물러나며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식은땀이 심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그제야 방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눈치를 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진호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여전히 분노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집안 망신 다 시키네. 제삿날 구급차라니. 이웃들이 다 쳐다볼 텐데.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웃보다 엄마가 먼저예요. 그 말에 말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독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 손녀가 감히 어른에게 대든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사 먼저.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엄마가 왜 항상 맨 마지막이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참아온 세월을 딸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음식을 하고 시댁 사람들 앞에서 웃는 척하고 집에 돌아와 몰래 손목에 파스를 붙이던 모습까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멀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집안의 거짓 평화를 찍고 들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 누군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창피함부터 말하는 가족이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숙이 쓰러진 건 오늘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돈 한 푼에 시달리고 돌이라는 이름으로 눌리며 조금씩 무너져 온 결과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숙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들것에 실리면서도 제사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차려지지 않은 수저, 엎어진 술잔, 식어가는 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거 수저 아직? 서연이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정숙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서 일을 내려놓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들건 옆을 따라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정말 엄마 걱정돼서 가는 거야? 아니면 할머니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가는 거야? 영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고 가려고? 영수야, 너라도 남아야지. 내 아버지 제사다. 영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들것은 현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제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이에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국 들것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한숨과 원망이 그의 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시댁 거실에 남아있던 진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김진호입니다. 아, 부장님. 네, 오늘 결제 들어오는 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방 안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보류요? 아니, 갑자기 왜요? 오늘 그 돈 들어와야 자재 대금 막는데요.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진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도윤 대표님 지시라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방안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미경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말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수도 현관 앞에서 뒤돌아봤습니다. 진호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 결제 막혔대. 오늘 들어오기로 한 돈이 전부 보류됐대.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막은 건지 알아? 형수 동생이래. 한도윤 대표가 직접 지시했대. 들것에 실려나가던 정숙의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통화 종료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한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순간 시댁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직접 지시했대. 진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댁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사상이 엉망이 됐다며 얼굴을 붉히던 박말수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김미경도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잠 바닥이 나무 식탁에 닿으며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 밖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정숙을 들것에 실어 엘리베이터 쪽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복도에는 구급대원의 무전기 소리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들건 옆을 따라가며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 병원 금방 가. 정숙은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조기 냄새, 탕국 냄새, 향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들은 이제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며느리의 돌이라며 맡아온 냄새였지만 오늘은 자신의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 안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의료 장비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기계음이 짧게 울릴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평소에 심장 쪽 검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서연은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신 건 알아요. 그런데 자세히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결국 어머니 제사, 동생 사업, 집안 체면 앞에서 밀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검사지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과 손수건, 오래된 약봉지 사이에서 접힌 병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펼쳐 읽었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 권유, 과로와 스트레스 주의, 흉통 지속 시 즉시 응급실 내원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이걸 왜 말 안 했어? 정숙은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정숙이 평생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별일 아니긴 뭐가 별일 아니야. 엄마가 지금 쓰러졌잖아. 구급차 사이렌이 도로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창밖의 건물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벽 내내 손질한 고사리와 도라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이었고 누구에게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한편 시댁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붙잡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형수의 상태를 귀찮아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다급했습니다. 부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알려주셔야죠. 갑자기 결제를 보류하면 저희도 자재업체에 돈을 못 막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입금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진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표님 지시라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호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꺼졌는데도 그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내 형수 동생이 뭔데 내 회사 돈을 막아? 진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진행하던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있잖아. 그 자재 납품이랑 중간 결제가 한도윤 대표 회사랑 연결돼 있었어. 그게 왜 내 형수 동생 회사야? 그 사람이 식품 유통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건물 관리 쪽 법인도 같이 갖고 있대. 이번 공사 발주처 쪽 실소유주가 그쪽 라인이었나 봐. 말수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전까지 함부로 몰아붙이던 며느리의 친정 동생이 시동생 회사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진호야, 그래도 일은 일이지. 설마 형님 쓰러진 것 때문에
거래를 끊겠어? 그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진호는 미경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누나,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오늘 돈 안 들어오면 나 자재 대금 못 막아. 그러면 현장 멈춰. 현장 멈추면 위약금 물어야 돼. 그제야 미경의 얼굴에도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무심히 넘겼던 고객들의 알림이었습니다. 미경은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고객님, 보험 상담권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소개받은 분께 다시 확인해 보니 이번 상담은 보류하겠다고 하십니다.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빠르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취소 메시지가 3개, 4개, 5개 이어졌습니다. 모두 정숙의 반찬가게 손님이거나 정숙이 조심스럽게 연결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경은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보험은 원래 변동이 많으니까. 하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런 미경을 보더니 더 짜증을 냈습니다.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이야? 내 형수가 친정 동생한테 뭐라고 한 모양인데 조금 지나면 풀리겠지.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섭섭했다고 집안 돈줄을 끊겠어?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정숙을 낮춰보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순에게 정숙은 화를 내도 곧 돌아와 고개 숙일 사람, 조금 서운해도 밥상 차리고 돈 보낼 사람, 결국 시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너무 오래 받아먹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는 일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받아온 생활비,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이 떠넘긴 제사 음식, 갚겠다는 말만 하고 돌려주지 않은 돈까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아니라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영수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따라가려다 서연에게 떠밀리듯 먼저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란을 듣고 다시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 동생한테 전화 좀 해봐. 그 사람이 내 결제 막았어. 영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처남이 왜 내 결제를 막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 통화 연결돼 있었잖아. 엄마가 한 말 다 들었겠지. 형이 말 좀 해. 이건 너무하다고. 영수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까 방 안에서 오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 제사상 앞에서 재수없게 왜 그러냐? 며느리 노릇 하나 제대로 못한다. 그 말들이 처남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영수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일단 정숙이 병원부터 가봐야 해. 말순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병원은 서연이가 갔잖아. 너는 집안일부터 수습해야지. 내 동생 회사 돈이 막혔다는데 무슨 병원 타령이냐? 영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아내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영수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병원 갔잖아. 심장 쪽 문제일 수도 있대요. 그 말에도 말순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그걸 가지고 집안 제사를 이렇게 망쳐놓으면 쓰나.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영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자동이체 실패 안내. 말순의 병원비와 관리비 일부가 빠져나가던 계좌였습니다. 영수는 처음에 자신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계좌에 돈을 채워넣던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수익이 들어오는 날마다 정숙은 조용히 일부를 옮겨두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영수는 급히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 내역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이름으로 들어온 납품 대금, 곧바로 빠져나간 시어머니 병원비, 진호에게 보낸 돈, 제수용품 결제, 미경의 보험 고객 모임 식사비까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3월 12일 박말순 정형외과 병원비, 4월 3일 김진호 사업자금 임시 대여, 5월 1일 제수용품 시장 결제, 6월 15일 김미경 고객 모임 식사비.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들이 그냥 생긴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반찬 가게가 제법 된다며 그래서 조금 보태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따라 내려갈수록 그것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정숙의 새벽이었고 정숙의 손목이었고 정숙의 잠 못 이룬 밤들이었습니다. 진호가 영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형, 듣고 있어? 지금 내 회사 망하게 생겼다니까. 영수는 멍하니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숙이한테 돈 빌린 거 얼마나 남았어? 진호는 순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걸 지금 왜 물어? 얼마나 남았냐고. 형수도 다 알고 빌려준 거야. 형제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차용증은 썼어? 진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진호 몰아붙일 때 아니야. 형님도 참 너무하네.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사람 먹고 사는 돈을 이렇게 바로 끊어? 그 말에 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이가 끄는 거 아니야. 처남이 끄는 거지. 그게 그거지. 형님이 친정에 하소연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영수는 아까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정숙은 하소연할 힘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실수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경은 벌써 정숙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받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수화기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들어갔어.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과로가 심하고 흉통 원인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 아빠가 지금 갈게.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면서 엄마 가방 안에 있는 서류들 좀 생각해봐. 엄마가 그동안 혼자 병원 다닌 거 알고 있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통장 내역도 봐. 아빠가 외면한 게 뭔지 똑바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진호가 결제를 걱정했고 미경이 고객 취소를 중얼거렸고 말순이 제사 망쳤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영수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쓰러졌는데도 자기 손에부터 따지는 가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식어가는 전 가지런히 담긴 나물,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흠 하나 없는 과일들. 그 모든 것이 정숙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받고 돈만 받고 편리함만 받습니다.
영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나 병원 간다. 말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제사는? 영수는 처음으로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보다 산 사람이 먼저예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도 놀란 눈으로 오빠를 봤습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댁 거실에 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늘 어머니 말에 순종하던 영수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순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부모 제사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가장이야? 영수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숙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안에는 아내의 통장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보다 더 또렷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을 지킨 건 제가 아니라 정숙이었어요. 그 말에 말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모두가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 제사 손님이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진호는 불안한 얼굴로 문 쪽을 봤고 미경은 휴대폰을 가슴에 붙잡았습니다. 말수는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밖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한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반듯했고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서류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엉망이 된 제사상, 굳어있는 시댁 식구들, 바닥에 남은 술자국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순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누나는 병원에 있습니다. 말순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긴 왜 왔냐? 도윤은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가 탁 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누나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오늘 제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확인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미경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뭘 확인시켜요? 도윤은 봉투를 열어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년간 정숙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병원비, 제사 비용, 진호 사업 지원금, 미경 고객 모임 비용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이 집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값까지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 중단 목록.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 모든 사람의 가슴을 내려치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부로 끊기는 지원 목록입니다. 그 순간 시댁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며느리라고 낮춰보던 사람이 사실은 이 집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탁자 위에 내려놓은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박말수는 처음에는 그 종이가 뭔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생 며느리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며 살았습니다. 제사, 집안, 도리, 어른이라는 말을 앞세우면 정숙은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병원에 있었고 정숙 대신 친정 동생이 서류를 들고 이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에 바스락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어가는 전 냄새, 엎질러진 술 냄새, 향 냄새가 뒤섞인 거실에서 도윤의 목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지난 5년간 누나 계좌에서 어머님 병원비로 나간 돈입니다. 정형외과, 내과, 한의원, 약국 결제까지 합치면 총액이 이 정도 됩니다. 도윤이 종이를 말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봤습니다. 순간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병원비를 큰아들 영수가 알아서 내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조금 보태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은 한정숙이었습니다. 날짜마다 빠져나간 금액 옆에는 모두 정숙의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애써 헛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좀 낼 수도 있지. 그걸 뭐 이렇게 종이까지 뽑아와서 유세를 해? 도윤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가족이면 쓰러진 사람에게 엄살 떨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러 온 거냐? 아닙니다. 확인시켜드리러 왔습니다. 누나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요. 미경이 옆에서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말은 바로 하세요. 형님이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아서 챙긴 것도 있죠.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하면 남보다 못한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돌려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좋아서 한 거라면 왜 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우리가 매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다 고마워했죠.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셨군요. 그런데 필요할 때는 전화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잡채 많이 해라, 갈비찜 넉넉히 해라, 애들 용돈 알아서 해라. 마음은 조용하고 요구는 또렷하셨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록을 읽는 중입니다. 도윤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와 명절 때 정숙이 결제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영수증, 과일 상자, 고깃값, 생선값, 제기 수리비, 손님상 비용까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제사 비용입니다. 매년 평균 이 정도가 나갔습니다. 오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도 대부분 누나가 새벽 시장에서 직접 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누나는 제사상 앞에서 쓰러졌고 어머님은 제일 먼저 누나 몸이 아니라 술잔을 보셨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사람이 당황하면 그럴 수도 있지. 진호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남, 아니 대표님. 오늘 다들 경황이 없어서 말이 심하게 나온 겁니다. 형수님이 아프신 건 우리도 걱정하고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셨습니까? 그럼요. 형수님인데 당연히 걱정하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대표님은 손님들이 올까봐 현관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본인 회사 결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진호의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호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금, 긴급대여, 자재비 보조, 거래처 연결이라는 문구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 업체에 누나가 직접 빌려준 돈입니다. 갚겠다고 한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갚은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법인과 연결해드린 거래도 있습니다. 누나가 부탁했습니다. 시동생이 힘들다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진호는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형수님이 먼저 도와주신다고 해서 누나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요? 네. 가족이니까.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소리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참 편하게 쓰십니다. 돈 받을 때는 가족이고 갚을 때는 형편이 어렵고 쓰러진 사람 볼 때는 제사 방해하는 며느리입니까?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이다는 꼭 큰 소리로 욕을 해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숫자를 읽어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희생 앞에서는 당연한 척했던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앞에서 얼굴색이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 묵은 체증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돈 좀 보탰다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뒤집어놔? 내 누나가 시집와서 이 집 며느리로 산 세월이 얼만데 친정 동생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야? 도윤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누나는 이 집 며느리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러졌습니다. 그것도 제사상 앞에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미 어머님이 누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았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조금 전 자기 입으로 뱉은 말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더구나 그 말들은 도윤의 전화기에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변명할 틈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우리도 곤란하잖아요. 엄마 병원비도 있고 진호도 사업이 걸려 있고 저도 고객들이 갑자기 빠지면 타격이 커요. 형님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면 가족끼리 풀면 되지. 이렇게 돈으로 압박하는 건 좀 아니죠. 도윤은 미경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곤란하시겠죠. 그래서 누나가 지난 세월 동안 곤란하지 않게 다 막아드린 겁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밀리지 않게, 진호 씨 업체 자재 대금이 막히지 않게, 미경 씨 고객 소개가 끊기지 않게요. 그런데 누나가 곤란할 때는 누가 막아줬습니까?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같이 갔습니까? 누나 손목에 파스가 떨어질 때 누가 설거지 한번 대신했습니까? 누나가 새벽 4시부터 음식을 만들 때 누가 전화해서 쉬라고 했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현관 쪽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질문은 시댁 식구들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사실 가장 깊게 찔린 사람은 영수였습니다. 남편인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원에 함께 가는 일, 어머니의 무례한 말을 막는 일, 동생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 제사상 앞에서 아내가 무너지기 전에 손을 잡아주는 일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남. 도윤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목이 메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도윤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사실 병원에 있는 정숙에게 닿아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누나한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형님이 할 일은 사과보다 확인입니다. 본인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한 건지부터요. 영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영수야, 너까지 왜 그러냐? 내 처남 앞에서 그렇게 고개 숙이면 내가 뭐가 되니? 그 말에 영수가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게 먼저예요? 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정숙이가 응급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뭐가 되는지가 먼저냐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던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정면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야 보는 거예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뒤늦은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못 본 척했는지, 어머니랑 동생들이 정숙이한테 얼마나 당연하게 기대고 있었는지 이제야 보는 거예요.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한 걸 가지고 온 식구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 내가 내 아버지 제사를 지내자고 한 게 그렇게 큰 죄냐? 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게 문제입니다. 말수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내 누나만 불쌍하고 시어미 마음은 안 보이냐? 나는 남편 먼저 보내고 제사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마음은 누가 알아주냐?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말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에게 기대며 살아온 세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며느리를 짓밟을 권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우셨을 수 있습니다. 남편 제사가 중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외로움을 달랜 사람이 누나였습니다. 어머님이 붙잡고 산 그 제사상을 30년 가까이 차린 사람도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님은 그 사람을 향해 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순간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고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돈 끊고 거래 끊고 나를 굶기겠다는 거냐? 도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굶기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각자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누나가 더 이상 어머님의 병원비, 제사 비용, 진호 씨 사업 위험, 미경 씨 고객 관리까지 감당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진호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표님, 제 거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결제 안 되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형수님께는 제가 따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돈도 갚겠습니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그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말을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셨고요.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막히면 안 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순간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나는 오늘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님은 사람 하나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경도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님 상태 괜찮아지면 제가 병원 가서 사과할게요. 진심으로요. 그러니까 고객 소개 끊는 건 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누나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형님은 반찬 가게 잘 되잖아요. 도윤은 미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반찬 가게가 잘 되기까지 누나가 새벽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손님들에게 웃으면서 반찬 팔고 집에 와서 시댁 음식 만들고 밤에는 통장 내역 맞추고 그러다 병원까지 혼자 다녔습니다. 잘 되는 결과만 보셨지 그 몸이 어떻게 버텼는지는 아무도 안 보셨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전화기 너머 서연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외삼촌, 엄마 의식 돌아왔어. 아직 검사 더 해야 하는데 지금은 말을 조금 할 수 있어. 거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수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수기가 깼대? 도윤은 영수를 한번 바라본 뒤 스피커폰으로 바꾸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가 뭐라고 해?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아빠 왔냐고 물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제사 지냈냐고 물었어.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숙은 깨어나서도 자신보다 제사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연아,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게. 아무도 엄마한테 함부로 말 못하게 해. 알겠어. 전화가 끊기자 영수가 급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도윤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병원에 가서도 어머님 눈치 보실 거면 오지 마십시오. 누나는 오늘만 아픈 게 아닙니다. 30년을 아팠습니다. 영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이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어차피 며느리가 깼다잖아. 제사나 마저 지내야지. 그 말에 서류를 정리하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도 몸을 굳혔습니다. 미경과 진호조차 말순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방금 누나가 깨어났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거실의 온도가 한순간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를 탁자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누나 명의로 나가던 모든 지원은 중단됩니다. 어머님 병원비, 관리비 보조, 제사 비용, 김진호 씨 업 재거래, 김미경 씨 고객 연결 전부입니다. 말순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그거 협박이야?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누나를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도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이 다급하게 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엄마 혼자 두고 갈 거야? 그리고 진호 일은 어떻게 해? 영수는 미경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동안 정숙이는 늘 혼자였어. 미경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수는 현관문을 열기 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난 뒤에 지내도 늦지 않아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분노를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늘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각자의 계산과 두려움 속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중심처럼 보였던 말순의 권위가 사실은 정숙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과 영수가 집을 나서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식은 제사 음식과 말순, 미경, 진호만 남았습니다. 향은 이미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고 엎질러진 술자국은 장판 위에 끈적하게 말라붙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를 악물고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이렇게 뒤집어. 그러나 그 말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미경은 취소된 고객 메시지를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무도 말순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서는 정숙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눈부셨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윤과 영수가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병상 위의 정숙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거대한 제사상과 시댁 식구들 뒤에서 버티던 사람이 하얀 침대 위에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빠 들어오래. 영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힘겹게 눈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보다 더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정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한 거 맞아요? 아니면 이제 돈줄 끊길까봐 무서운 거예요?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세게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침대 옆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힘겹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무너질 날을 대비해 조용히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당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영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가리킨 가방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열고 닫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살짝 닳아 있었고 겉면에는 정숙의 손글씨로 날짜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들은 하루 이틀 전에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퍼져 있었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심전도 기계에서는 일정한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밥상과 제사상을 차리던 손이 이제는 하얀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가 지금은 쉬어. 그런 건 나중에 봐도 돼. 정숙은 천천히 눈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늘 나중이래요. 영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나중에 병원 가자고 했고 어머니 말이 심하다고 하면 나중에 풀자고 했고 돈이 힘들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이 오늘이 됐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문가에 서서 누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엄마 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열어봐요. 영수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차용증 사본, 병원 진단서, 반찬가게 납품 계약서,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부부 재산 정리안이라고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숙은 숨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내가 시댁에 보낸 돈 내역이에요. 어머니 병원비, 진호 사업자금, 미경이 고객 모임 비용, 제사 비용, 명절 음식값, 조카들 용돈까지요. 영수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숫자가 빽빽했습니다. 날짜가 빽빽했습니다. 정숙이 말없이 견뎌온 세월이 종이 위에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외면한 집안의 구멍을 온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영수는 스스로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정숙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된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말했어요. 당신이 못 들은 거예요. 영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호 돈 빌려줄 때도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어머니 병원비가 부담된다고도 말했어요. 제사 음식 혼자 하기 힘들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그랬어요. 정수가 이번 한 번만 참자. 어머니 성격 알잖아. 동생 사정 어렵잖아.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자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자신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정숙에게 매번 짐이 되었고 결국 오늘 정숙을 병원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잘못 하나로만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외면이 반복되고 작은 침묵이 쌓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면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영수에게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영수는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부 재산 정리안. 그는 제목을 읽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이건.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 집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고 도윤은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작년부터라고? 그때 어머니가 내 반찬 가게 손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어미를 우습게 본다고요. 그날 손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어머니 체면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는데 아무리 비누칠을 해도 그 말이 안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정숙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죽겠구나. 영수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 자격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말순과 미경,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숨이 찬 듯 가슴을 오르내렸고 미경은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다급함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정숙을 훑어봤습니다. 깼으면 됐다. 사람 놀라게 왜 그렇게 쓰러지고 그래.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말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다시 앉았습니다. 말수는 침대 옆에 서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놀라서 말이 세게 나갔다. 너도 알잖아. 내가 내 시아버지 제사만 되면 마음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서로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식었습니다. 말수는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을 덮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묻는 대신 서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평생 써먹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는 며느리에게 남겨두고 사건은 없던 일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왜 쓰러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거야, 내가 몸이 약해서. 제가 몸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이 얼른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저도 아까 말이 좀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당황해서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대표님한테 고객 소개 끄는 거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지금 너무 곤란해요. 진호도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 결제는 좀 풀어주십시오. 오늘 막히면 저 진짜 힘듭니다. 제가 돈도 갚겠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개 숙인 얼굴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보다 불안이 더 많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기고 거래가 막히고 고객이 빠져나가자 그제야 병원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는 내가 아플 때도 고객 얘기를 하네.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형님. 진호야, 너는 내가 쓰러졌을 때 현관만 봤어. 손님들 올까봐. 그런데 이제 내 회사가 쓰러질까봐 나를 보러 왔구나. 진호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더 잘못했어.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도와준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병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숙은 서류 봉투에서 차용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진호야, 내가 빌려간 돈은 갚아. 날짜 다시 정해서 변호사 통해 연락할 거야. 미경아, 내 손님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도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음식도 오늘부터 나는 손 뗄 거예요. 말순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내가 며느리인데 제사를 손 떼? 정숙은 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손 뗍니다. 말순은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너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하는구나.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안 지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정숙은 힘없는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서연이 받쳐주었습니다. 정숙은 말순을 향해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제 제 몸을 먼저 살릴 겁니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은 이쯤에서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음식 준비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숙은 달랐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말수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내 마누라 편을 들어?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게 제자리에 선 거예요. 남편이면 아내 옆에 서야 했는데 저는 늘 어머니 뒤에 숨어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알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고마움 때문에 정수기를 희생시켜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의 말에 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자존심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나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더 말씀하실 게 없다면 나가주십시오. 말수는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서연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엄마 안정 필요하니까 나가주세요. 손녀의 말에 말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겠지만 병원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미경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나가자. 진호도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오래 들고 있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고 아침이면 빵집 냄새와 국밥집 육수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정숙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됐고 시어머니 전화에 심장이 내려앉지 않아도 됐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반면 시댁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달 말순의 병원비 자동이체는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도 그대로 쌓였습니다. 미경은 정숙의 반찬가게 손님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도윤 쪽에서 정중히 관계 정리를 알린 뒤였습니다. 진호의 업체는 결제 보류 이후 자재 대금을 막지 못해 현장이 멈췄고 그는 그제야 정숙에게 빌린 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을 버티게 해준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말순이었습니다. 다음 제사 날짜가 다가오자 말순은 처음으로 직접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가게 앞에서 조기값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일가게에서는 흠없는 배 한 상자가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물거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손목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부엌에 서서 고사리를 볶던 말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동태전은 팬에 들러붙어 찢어졌고 탕국은 깊은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어설프게 놓인 음식들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정숙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말없이 전을 부치던 며느리의 손, 과일을 반듯하게 깎던 손, 제사상 앞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티내지 않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쉽게 한 줄 알았더니 그 혼잣말 끝이 흐려졌습니다. 쉽게 한 줄 알았다는 말 자체가 그녀의 잘못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숙이 머무는 오피스텔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어주었지만 마음까지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영수는 장을 봐오고 병원 예약을 챙기고 반찬가게 일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파 한 단 고르는 법도 몰랐고 손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달라지고 싶어. 정숙은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지고 싶은 마음은 들을게요. 하지만 나는 이제 말보다 시간을 볼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기다리는 것도 당신이 선택할 일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 기다리느라 내 인생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반찬가게는 도윤의 도움으로 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보다 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정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갈아넣던 방식이 아니라 직원을 두고 시간을 나누고 자신이 쉴 날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쉬는 것도 엄마 일이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숙은 서연과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람은 조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파도는 모래 위로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났습니다. 정숙은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걸음에 맞춰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후회돼? 정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갈매기들이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속 오래된 먼지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는 돼. 서연이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를 챙기지 못한 게 후회돼. 더 빨리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되고 더 빨리 싫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돼. 그런데 이제라도 멈춘 건 후회 안 해.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살아.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어린 서연의 손을 잡고 시장길을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딸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숙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잃지 않는 게 먼저였다는 걸. 그 시각 말순의 집에서는 제사상이 조촐하게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듯하고 푸짐한 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 탔고 나물은 싱거웠고 과일은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미경과 진호는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아무도 정숙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제사상이 무너진 것은 며느리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는 그날 제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의 가게 뒷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서툴게 고무장갑을 낀 채 반찬통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거기 기름기는 뜨거운 물로 먼저 헹궈야 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수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해온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배우고
몸으로 느끼는 시작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정숙은 자신을 지우며 살지 않았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했고, 아프면 쉬었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가족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희생을 끝없이 요구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돌이라는 말도, 제사라는 말도, 어른이라는 말도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숙은 시댁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숙이 빠지자 시댁은 스스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그 집을 버티게 한 것이 권위도, 제사도, 큰 소리도 아니라 한 며느리의 조용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가게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제사상을 위해 뛰어가야 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할 밤도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빛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다려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한 여자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시댁의 돈줄은 끊겼지만 정숙의 인생은 그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정숙이 30년 만에 되찾은 가장 조용하고도 통쾌한 복수였습니다.